어버이날, 내 딸은 시어머니에게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와 일본 여행 상품권을 선물했다. 반면 내가 받은 것은 5천 원짜리 조화 카네이션 한 송이와 카드 한 장이 전부였다. 다음 날, 딸은 내게 32번이나 전화를 걸어왔다. 제발요, 엄마, 회사 팔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해졌는지 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날은 어버이날 아침이었다. 나는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다. 이 집은 혼자 살기엔 너무 컸고 집이라 부르기엔 너무 고요했으며 따뜻하다고 하기엔 지나치게 깔끔했다. 내 앞에는 빛바랜 붉은색 포장지로 싼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사랑하는 엄마께 이유라 올림이라고 쓰인 작은 카드가 있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아침을 깨우는 따뜻한 포옹이나 웃음 가득한 전화도 없었다. 오직 식탁 위에 놓인 이 무생물만이 자식의 사랑을 대변한다고 했다. 나는 조용히 숨을 삼키고 천천히 포장을 뜯었다. 그 안에는 조화 카네이션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꽃잎은 이미 구부러져 있었고 색은 먼지가 쌓인 듯 탁했으며 줄기에는 5영원이라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축하 카드는 파란색 펜으로 쓰여 있었는데 일부 글자는 희미했다. 아마 집으로 배송되기 전 쇼핑백 안에서 이리저리 긁힌 모양이었다. 내용은 짧았다. 최고의 엄마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식사 꼭 챙겨 드세요. 엄마. 나는 쟤를 삼키는 것처럼 마른 침을 삼켰다. 쓰지는 않았지만 메마른 느낌이었다. 밀려오는 감정은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다. 그보다 더 텅 빈 익숙함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잊힌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벌써 옷이었다. 사무실에 가야 했지만 내 몸은 식탁 의자에 돌처럼 굳어 있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음소거된 채 켜져 있는 TV 소리뿐이었다. 나도 모르게 볼륨을 높였고 그곳에서 나는 한때 낯설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얼굴을 보았다. 이유라의 시어머니 오혜린 여사, 완벽한 화장과 성형외과 의사가 빚어낸 듯한 미소를 띤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생방송 인터뷰에서 사랑하는 며느리에게 받은 어버이날 선물을 자랑하고 있었다. 3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청담동 사모님들과 함께 떠나는 일본 고급 여행 패키지였다. 이건 유라랑 민준이가 준 깜짝 선물이에요. 애들이 정말 세심하죠. 그녀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자식들이란 게 다 그렇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은.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다. 질투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나 명확해졌기 때문이었다. 있는 것과 신경 쓰지 않는 것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다. 그리고 오늘 그 차이가 현실이 되었다. 나는 유라가 준 카드를 접어 부엌 서랍에 넣었다. 좋아하는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병들 옆 냉장고 위에 두었다. 그리고 서재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7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박진우가 남긴 오래된 원목 책장이 있었다. 나는 그가 죽은 후 한 번도 만지지 않았던 그 책장에서 파란색 파일을 꺼냈다. 법률 서류였다. 우리가 30년 넘게 일궈온 가구회사 PK 가구의 주식 소유권 증서였다. 그리고 29년 전 유라를 낳은 이후 처음으로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어쩌면 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 자신을 그저 잊혀도 되는 사람으로 내버려뒀는지도 몰라. 그날 오후 나는 감정을 식탁에 남겨둔 채 사무실로 향했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PK 가구 빌딩은 내 모습과 같았다. 겉은 우아하지만 속은 균열로 가득했다. 사장님,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어색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다. 그들은 내게 크고 아름다운, 향기롭고 품격 있는 꽃다발을 건넸다. 하지만 유라가 보낸 것이 아니었다. 마케팅 부서에서 준비한 것이었다. 나는 고맙다고 말한 뒤 사무실에 틀어박혀 통유리창 너머로 시티뷰를 바라보았다.
그때 휴대폰 화면에 인스타그램 알림이 떴다. @오하유인 official님이 어버이날 릴스를 게시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영상을 열었다. 영상 속 유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검은색 벨벳 상자를 들고 서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오혜린 여사는 완벽하게 계산된 가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피아노 연주, 그리고 유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혜린 어머님은 저와 민준 씨에게 친어머니나 다름없으니까요. 어버이날 축하드려요. 어머님은 세상 모든 것을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클릭, 영상이 끝났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정말 이상적인 며느리네요. 저런 며느리 얻고 싶다. 이건 거의 드라마 한 편인데? 그리고 나는 화면 뒤에서 그 칭찬들을 읽으며 씁쓸한 웃음을 참았다. 비교 없이 존중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는 기억나지 않았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유라의 메시지였다. 오혜린 어머님 릴스 봤어요? 저 익스플로어에 떴어요. 어버이날 축하한다는 꾸민 말도 내 안부를 묻는 말도 없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오늘 혼자 앉아 어느 가게에서 골랐는지 모를 조화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답장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썼다. 멋지네, 유라야. 시어머님께서 정말 행복하시겠다. 1분 뒤 답장이 왔다. 그럼요. 그분이야말로 진짜 엄마가 되는 법을 아시죠? 그것이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오래된 상처를 다시 들쑤시는 것 같았다. 아마 유라는 다른 엄마들처럼 안아주고 달래주고 매일 아침 식사를 차려주지 않는 나를 아직 완전히 용서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런 엄마는 아니었지만 딸이 배고프지 않도록,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죽어라 이랬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침에 열었던 파란색 파일을 집었다. 내용은 그대로였다. 주식 증서, 위임장, PK 가구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첫 장에 적힌 남편의 서명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제 때가 된 것 같다고. 이 유산은 더 이상 누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소리 없이 밤이 찾아왔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내 집은 고요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유라에게서 온 추가 메시지도 없었다. 물이 새는 정수기 소리와 마치 모든 것의 끝을 향해 시간을 재는 듯한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는 거실에 앉았다. 어둑한 조명 아래 낡은 사진 앨범이 무릎 위에 펼쳐져 있었다. 한 사진 속에는 27살의 내가 소박한 흰색 한복을 입고 빨간 얼굴로 울고 있는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다. 유라였다. 병원에서 집으로 온 첫날이었다. 그때 나는 출산한 지 일주일 만에 사무실로 복귀해야만 했다. 남편과 함께 세운 작은 회사는 IMF 외환위기라는 폭풍에 거의 무너지고 있었다. 직원은 고작 5명. 한 달 매출은 전기세를 내기에도 빠듯했다. 아이를 더 오래 안아줄 시간도, 다정한 엄마가 될 여유도 없었다. 유라는 어릴 때부터 계속 바뀌는 부모의 손에 자랐다. 나는 곁에 있었지만 항상 지쳐 있었다. 아이의 공부를 봐주었지만 머릿속은 월말 보고서로 가득했다. 최고의 교복을 사주었지만 첫 학예회에 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겨우 38살일 때 심장마비였다. 세상이 무너졌다. 유라는 매일 밤 울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집안의 전기가 끊기지 않도록, 딸의 학업이 계속되도록 바빴다. 그녀의 미래가 아버지와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딸이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나의 모든 부재가 사랑의 또 다른 형태였다는 것을, 내가 곁에 없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그녀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희생이 아닌 스킨십으로, 통장이 아닌 포옹으로 사랑을 이해했다. 다정한 엄마 역할을 능숙하게 연기하는 시어머니 오혜린을 만났을 때 그녀는 내게서 보지 못했던 어머니상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표면, 무대, 가면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친어머니는 그녀의 인생에서 조연으로 밀려나 있었다. 나는 앨범 끝을 톡톡 두드렸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기억처럼
먼지가 떨어져 내렸다. 나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서랍에서 새로운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제목은 유산 및 사업 소유권 변경 증서였다. 나는 검은색 펜을 들고 이유라라는 이름 위에 빨간색 형광펜으로 선을 그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후계자 명단을 다시 썼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유라가 나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내가 평생 지켜온 가장 중요한 것, 즉 혼자서 싸워 지켜낸 삶의 유산에 있어서 그녀를 내 딸로 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어버이날이 지나고 3일 후 유라가 마침내 집에 나타났다. 사과도 옹기도 없이 그저 아이보리색 블레이저를 걸친 날씬한 몸과 그 가격이 아마 한 동네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을 법한 커다란 악어 가죽 가방뿐이었다. 잠깐 들렀어요, 엄마. 압구정에 미팅이 있어서요. 그녀는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말했다. 나는 딸을 바라보았다. 성숙하고 아름답고 성공했으며 매력이 넘쳤다. 하지만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하고 거실 벽에 낙서를 좋아하고 크레용으로 엄마, 일 그만하고 나랑 놀아줘요 라고 편지를 보냈던 그 어린 소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할 말 있어요? 그녀가 재빨리 물었다. 눈은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나는 지금이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그녀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 지난 어버이날 선물 말인데 그 좋아. 네가 직접 고른 거니?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어머, 엄마, 그냥 상징적인 거잖아요. 요즘엔 다들 비싼 것보다 그렇게 재밌는 선물하잖아요. 오해린 여사님께 드린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녀는 나를 보더니 눈썹을 치켜 세웠다. 아, 그건 다르죠? 엄마, 시어머니께 드리는 거잖아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어요. 게다가 민준 씨가 먼저 제안한 거고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화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변명과 내가 혼자 삼켜야 했던 작은 상처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방식에 그거 아니?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최근 2년 동안 나한테 고맙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그녀는 침묵했다. 입은 살짝 열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한 번, 그것도 문자로. 네가 유산했을 때 내가 병원비 내줬을 때였지. 기억나니? 그녀의 눈빛이 흐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서둘러 일어나 가방을 정리했다. 엄마,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누구 상처 주려던 거 아니었어요. 저 바빠요. 요즘 세상은 다르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문으로 걸어갈 때 잠시 멈췄다. 참, 엄마 회사 요즘 더 잘 나가는 것 같던데요. 민준 씨가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 스타트업 가구 공간 프로젝트랑 협업하면 좋겠다고. 괜찮죠, 엄마?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는 향수 냄새와 함께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존재라는 인상을 남기고 떠났다. 나는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시선은 식탁 위로 향했다. 그 조화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색은 점점 바래고 줄기는 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말하지 않은 고통도 여전히 실제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나 같은 사람들이 기대를 멈추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지금까지도 나는 내 딸이 투사의 자궁에서 태어났지만 파티 무대와 비어있는 법이 없는 레드 와인잔 사이에서 살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어리석은 아이가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똑똑하고 배우는 것이 빠르며 부자들의 비위를 맞추는 법과 눈빛만으로 기회를 읽는 법을 안다. 하지만 그녀가 단 한 번도 익히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 엄마의 상처를 읽는 것이었다. 이민준과 결혼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내 딸 이유라가 아닌 민준의 집안 소유물인 이유라가 되기 시작했다. 민준은 매력적이고 비즈니스 미소와 나 같은 9세대의 귀를 찌르는 유창한 영어로 사람을 설득하는 데 능했다. 하지만 나는 그 같은 남자의 종류를 알았다. 너무 매끄럽고 너무 달콤하며
이미지 메이킹에 너무 바빠서 자기 삶의 기반이 처음부터 금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유형. 그리고 유라는 사랑 때문인지 눈이 멀었는지 대본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연극에 동참했다. 그들은 아직 반쯤 살아있는 인테리어 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했다. 투자도 불확실하고 시장도 불안정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에서는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된 비전 있는 커플로 비쳤다. 나는 그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의 계획 속에 PK 가구라는 유산이 그들의 야망으로 가는 뒷문이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잊고 있었다. 나는 엄마라고 부르며 죽은 꽃 한 송이로 달랠 수 있는 그런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모든 미소와 5성급 호텔에서의 브런치 뒤에서 나는 유라가 외국 투자자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PK 가구의 이름을 다리 삼아서 허락도 없이 상의도 없이 단지 결혼해서 이 씨성을 가졌으니 박 씨와 강 씨의 피가 자동으로 자기 계좌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스운 일이었다. 어느 날 밤, 여전히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하는 오랜 친구, 윤서연 대표가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소연 씨, 따님이 제 동료 중 한 명에게 PK 가구 이름으로 접근했던데 알고 있었어요? 나는 몰랐지만 놀라지는 않았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대담함이었다. 마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의 연장선인 것처럼. 마치 내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 모든 노고의 결실이 노력도, 허락도, 감사도 없이 자동으로 자기 것이 되는 것처럼. 예전에 나는 유언장을 쓰며 그녀의 이름을 주요 상속자로 기재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그것을 찢어버렸다. 한 장 한 장 천천히 마치 기억을 찢어내는 것처럼 혈연과 가문의 이름이 충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이 아무런 방비 없이 열어둔 바로 그곳을 등 뒤에서 가장 매정하게 찌르기도 하는 법이다. 그날 밤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폭발하지 않고 계속 앉아있을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유라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을 골랐다. 갈비찜, 잡채,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 따뜻한 밥과 함께. 시계가 7시 20분을 가리킬 때 유라의 차가 집 앞에 멈췄다. 그녀는 별다른 인사 없이 차에서 내려 마치 이 집이 배고프거나 잠시 위안이 필요할 때만 찾는 식당인 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왔다. 와, 추억 돋네요.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엄마 아직 요리도 할 줄 아셨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컵에 차를 따라주었다. 그녀는 바로 휴대폰에 몰두했다. 음식을 씹으면서도 손가락은 빠르게 타자를 쳤고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본론부터 말하면요. 그녀가 나를 보지도 않고 갑자기 말했다. 민준 씨 스타트업이 호주 가구회사에서 투자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PK 가구랑 협업 가능성을 먼저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작년 재무보고서 데이터랑 최신 디자인 카탈로그 좀 보내주세요. 그녀의 말투는 무미건조했다. 너무나 당연했다. 이것은 요청이 아니라 지시 같았다. 마치 내가 우연히 자기 엄마이기도 한 직원인 것처럼. 나는 그녀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너무 오랫동안. 유라야,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 이렇게 저녁 먹으러 앉은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는지 기억나니? 일 때문도 아니고 네가 뭘 부탁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녀는 어색하게 작게 웃었다. 아, 엄마, 감성적으로 굴지 마세요. 세상이 변했잖아요. 다들 바쁘다고요. 보고 싶으면 휴가 때 보면 되죠. 중요한 건 좋은 의도잖아요. 나는 말하고 싶었다. 무관심 속에는 좋은 의도가 없다고. 필요할 때만 활성화되는 관계에는 사랑이 없다고. 하지만 그 말들은 너무 날카로웠고 나는 끝없는 말싸움을 하기엔 너무 늙었다. 그래서 데이터 이번 주 안에 보내주실 수 있죠? 그녀가 재촉했다. 나는 역게 미소 지었다. 생각 좀 해볼게. 그녀는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일어나 블레이저를 매만졌다. 네, 생각해보세요. 근데 너무 오래 걸리진 마시고요.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녀는 의례적으로 내 뺨에 스치듯 입을 맞추고 떠났다. 나는 문턱에 서서 그녀의 하얀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가슴 속에서 자라난 것은 분노가 아니라 확신이었다. 모든 상처를 소리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모든 배신의 분노로 답할 필요는 없다고. 어떤 것들은 가장 조용한 복수 하나로 충분하다고. 너는 더 이상 나에게서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단골 변호사인 김병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시가를 즐겨 피우는 특유의 쉰 목소리와 드라마로 가득한 세상에 비해 지나치게 침착한 태도를 지닌 중년 남성이었다. 변경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가 서재에 앉아 가죽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유 원장이요. 이유라의 이름을 지우고 싶습니다. 전부요? 단 1원도 남기지 않고요. 김 변호사는 바로 기록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확실하십니까? 확실합니다.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 서류를 펼쳤다. 그렇다면 새로운 상속인이 필요합니다. 재단에 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개인에게 상속하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책상 위 모니터 화면을 보았다. 회사 인사 데이터가 열려 있었다. 내가 어젯밤에 표시해둔 이름이 보였다. 최지은 대리에게 모두 넘기겠습니다. 제 개인 비서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돌렸다. 그 젊은 친구 말입니까?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회사의 역사를 알고 저와 남편이 지켰던 가치를 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번도 저를 지름길로 이용하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별다른 질문 없이 김 변호사는 타이핑을 시작했다. 나는 그가 내민 모든 서류에 흔들림 없는 손으로 서명했다. 망설임도 떨림도 없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평온함을 느꼈다. 김 변호사가 떠난 후 나는 최지은 대리를 내 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문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 도와드릴까요, 사장님? 나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지은 씨, 알아줬으면 해요. 언젠가 당신은 큰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어쩌면 생각보다 더 빨리요. 그녀의 눈이 커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부터 회사 모든 부문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세요. 지금 당신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 생산 라인, 유통, 법무, 브랜딩까지 전부요. 이건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그녀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모든 걸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해요. 나는 그녀를 깊이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을 믿는 건 직급이나 성과 때문이 아니에요. 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가식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울지는 않았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말도 할 필요 없어요. 증명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최지은 대리가 나간 후 나는 의자에 앉아 이제 법적으로 유효해진 유 원장 파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사랑은 물려줄 수 없다면 적어도 정의는 물려줄 수 있겠지. 최지은 대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소처럼 일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후계자로 지목한 날부터 그녀의 눈빛이 더 날카로워지고 행동이 더 신중해졌으며 주변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거만해진 것이 아니라 경계심으로 가득 찼다. 이 세상에서 충성심은 지키지 않으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나는 그녀에게 많은 것을 맡겼다. 5개년 전략 계획 파일 접근 권한, 주요 협력업체 정보, 국제 클라이언트와의 비공개 회의까지. 점차 그녀는 단순한 비서를 넘어 이사회에서 내 옆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신뢰에는 위험이 따랐다. 몇 주 전부터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회사 복도를 맴도는 불쾌한 공기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서버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을 때 구체화되었다. 그날 오후 거의 모든 직원이 퇴근했을 때 나는 마스터키로 IT실에 들어갔다.
내부는 어둡고 조용했으며 기계 팬 소리와 데이터 램프 불빛만이 깜빡였다. 메인 모니터에는 시스템 접속 로그가 떠 있었고 이틀 전 새벽 2시 43분에 내 이름인 강소연으로 로그인한 기록이 찍혀 있었다. 나는 사무실 밖에서 시스템에 접속한 적이 없었다. 머리가 차가워졌다. 놀라지 않았다. 그저 더 확신하게 되었을 뿐. 다음 날 아침 나는 최지은 대리를 불러 내부 조사 보고서가 담긴 검은색 폴더를 건넸다. 회사 시스템에 불법 접속이 있었어요. 누군가 전체 고객 데이터와 재무 예측 자료를 복사하려 했어요. 그런데 내 아이디를 썼더군요. 최지은 대리는 빠르게 읽고는 나를 보았다. 짐작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추측이 이민준이나 이유라라면 틀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왜 사장님 계정을 썼을까요? 그들은 이제 서버의 모든 계정이 이중 생체 인식 보안으로 보호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로그인은 나와 당신만 아는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백업되도록 되어 있어요. 최지은 대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단순한 협업을 원한 게 아니었군요. 사장님, 회사를 통째로 가지려 했던 겁니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미 매각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들은 패닉에 빠질 겁니다. 최지은 대리가 나를 보았다. 그래서 정말로 PK 가구를 매각하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쳐서가 아니에요. 이 노력의 결실이 노력 없이 씹어 삼킬 수 있는 유산으로 취급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나서예요. 만약 유라가 나를 엄마로서 존중할 수 없다면 이 회사가 상실에 대한 그녀의 첫 번째 교훈이 되게 할 겁니다. 최지은 대리는 잠시 조용히 서 있다가 말했다. 사장님을 돕겠습니다. 끝까지요. 나는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내 자식처럼 바라보았다. 내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내 자식보다 더 자식 같은 아이. 그리고 그때 나는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우리가 낳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모두 떠나갈 때 곁에 머물기를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마치 내가 계획하고 있는 조용한 이별을 함께 축하해주는 것 같았다. 내 손에는 회사 매각 최종 계약서가 서명된 채 들려 있었다. PK 가구는 공식적으로 벨기에 가구회사 르자르댕 아뜰리에와 합병될 것이었다. 진지하고 전문적인 구매자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유라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점이었다. 어떤 기념식도 공식적인 작별 인사도 없었다. 나는 관심을 원하지 않았다. 충격 효과를 원했다. 우리가 마지막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최지은 대리는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고 집중했다. 비록 26살에 불과했지만 그녀가 문서를 읽고 법무팀과 대화하며 각 조항을 평가하는 방식은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게 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일했고 평소처럼 회의에 참석했다. 하지만 무대 뒤에서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유라의 개인 기사로부터 그녀와 민준이 일본에서 막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들의 휴가는 대성공이었다고 한다. 그녀의 SNS 계정에는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유라가 민준의 어깨에 기댄 사진과 함께 이런 캡션이 달려 있었다.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시어머니 사랑은 며느리 사랑. 나는 그저 미소 지었다. 슬프지도 상처받지도 않았다. 심지어 더 이상 뺨을 맞은 기분도 들지 않았다. 나는 무감각해졌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실행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테라스에 혼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이유라. 부재중 전화 한 통. 그리고 계속해서 32통의 부재중 전화가 찍혔다. 나는 휴대폰을 열어보지 않고 테이블 위에 두었다. 근처에 불이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아차린 모기처럼 윙윙거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침내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제발요, 엄마. 회사 팔지 마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요. 심각한 문제예요.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복수심 없이 그 메시지를 읽었다. 이것은 엄마에게 상처를 준 것을 깨달은 딸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저 자신이 평생 사다리로 삼아온 기둥을 잃어버린 사람의 비명일 뿐이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다. 그리고 내 대답은 이미 아침에 쓰여 있었다. 이미 늦었다, 유라야. 모든 건 끝났어. 나는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껐다. 조용히 나 자신을 껴안았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다. 새벽 2시 집 전화벨이 울렸다. 그렇다, 집 전화였다. 휴대폰은 전날 밤부터 꺼두었기 때문이다. 벨소리는 그동안 오히려 평온하게 느껴졌던 정적을 꿰뚫으며 울려 퍼졌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천천히 거실로 걸어가 전화기가 계속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45초, 그리고 조용해졌다. 10분 후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대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엿보았다. 이유라였다. 머리는 젖어 있었는데 이슬비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뒤로는 차의 비상등이 깜빡이고 있었고 아파트 경비원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끼어들어야 할지 못 본 척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녀는 서론 없이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연기가 아니었다. 나는 구별할 수 있었다. 이것은 물에 빠져 산소를 잃어가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투자자들이 다 떠났어요. 민준 씨, 그 사람 화났어요. 이게 배신이래요.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왜 몰래 회사를 팔아야 했어요? 그건 아빠 유산이기도 하잖아요. 엄마 마음대로 하실 수 없어요. 아, 그 문장. 단지 올바른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언가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느끼는 자식들이 항상 방패로 삼는 그 문장. 유산? 내가 물었다. 차분하게, 유산은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란다. 그녀는 침묵했다.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했고 눈은 빨갰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바빴어요. 하지만 엄마도 저한테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잖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회? 나는 충분히 넘치게 주었어. 유라야. 하지만 넌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존중하지 못했지. 바로 내 존재 말이야. 그녀는 마치 사탕을 받지 못한 아이처럼 자신의 팔을 감쌌다. 한 번만요, 엄마. 제발 매각 취소해주세요.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 변하겠다고 약속할게요. 나는 거의 믿을 뻔했다. 만약 어젯밤 익명의 번호로 받은 민준의 음성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말이다. 그 메시지에는 이 회사를 담보로 방향도 불분명한 자신의 디지털 가구 프로젝트를 위해 50억 원을 대출받으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PK 가구를 구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쥐어짜려던 것이었다. 화나지 않았어, 유라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난 이제 끝났어. 그녀는 허락도 없이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녀를 달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 않았다. 안아주거나 따뜻한 차를 타주거나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 충동이 없었다. 모든 부서진 것을 다시 세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그것을 세운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무너지게 내버려 둬야만 한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은 부어 있었고 밤새 끌어안고 있던 작은 쿠션에는 어젯밤의 화장이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이 집은 그녀가 다시 딸이 되려고 할 때만큼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통제력을 잃은 후에야. 나는 부엌에서 차 2잔을 들고 나와 별말 없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녀는 남은 희망을 담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것부터 시작하렴. 내가 대답하며 천천히 앉았다.
그녀는 긴 숨을 내쉬었다. 저 엄마한테 화났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는 일하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엄마는 절 안아준 적도 없고 제가 공연할 때 와준 적도 없어요. 생일에도 항상 부모님 편에 케이크만 보내셨죠.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친구들이 다정하고 옆에 있어주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엄마를 가진 게 부러워서 미웠어요. 저는 혼자 크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다 오혜린 어머님을 만났고 어쩌면 이분이 내가 처음부터 가졌어야 할 엄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숨막혔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저는 엄마를 한 인간으로 본 적이 없었어요. 단점만 봤죠. 왜 엄마가 그래야 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이 단지 커리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어쩌면 그게 엄마가 버티는 방식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유라는 고개를 숙여 무릎을 감싸 안았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나는 안도감을 느끼고 싶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침내 깨달음으로 이어졌다고 느끼고 싶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시간의 열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만져주지 않았던 모든 상처로 내가 굳게 잠가버린 문을 다시 열 수 없었다. 내 사과는 받을게. 내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알아야 할 게 있어. 받는다는 것이 반복한다는 뜻은 아니야. 그녀의 눈이 천천히 깜빡였다. 마치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한다, 유라야. 내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해. 그리고 더 이상 내 자존감을 희생하면서 필요할 때만 엄마를 기억하는 딸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침묵했다. 이번에는 방어적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했고 그것이 어떤 논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그럼 저는 여전히 회사의 일부가 아닌 건가요? 그녀가 힘없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넌 여전히 내 딸이야. 단지 내 상속인이 아닐 뿐이지. 그녀는 다시 울었다. 하지만 나는 안아주지도 위로를 속삭여주지도 않았다. 때로는 사랑이 상처를 씻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사랑은 또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정직함으로써 고통을 가르쳐 줄 수도 있다. 그 사과 이틀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유라는 별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포옹도 작별 인사도 없었다. 마당에 남겨진 자존심의 잔재처럼 희미한 후미등을 켠 채 멀어지는 하얀 차의 소음만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가까운 시일 내에는 그리고 어쩌면 다시는 같은 의도로는 아닐 것이다. 그날 나는 작은 소포 하나를 준비했다. 짙은 갈색 포장지, 값싼 리본, 그리고 내가 예전에 받았던 것과 똑같은 크림색 카드. 내용물은 조화 카네이션이었다. 모양은 거의 똑같았고 색은 약간 바랬으며 줄기에는 5,000원짜리 가격표가 여전히 붙어 있었다. 카드 안에는 이렇게 썼다. 창의적으로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법을 아주 잘하는 내 딸에게. 나는 그 소포를 발신인 이름도 흔적도 없이 개인 택배를 통해 그녀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그날 오후 소셜미디어가 다시 떠들썩해졌다. 이번에는 파티나 호화로운 선물 때문이 아니었다. 오혜린 여사의 이웃이 올린 영상 하나 때문이었다. 영상에는 고급 승용차가 견인차에 끌려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캡션에는 민준의 가족이 급격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어버이날에 화제가 되었던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업 대출금을 막기 위해 이미 전당포에 맡겨졌다는 소문도 돌았다. 나는 그 글을 읽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행복해서가 아니었다. 우주는 때때로 정의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내 사무실로 흰색 봉투 하나가 배달되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와 작은 종이 쪽지가 들어있었다. 엄마가 원하시는 게 이거라면 가지세요.
나는 그 반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서 그토록 찬양받던 그 반짝임이 이제 내 사무실 조명 아래에서는 흐릿해 보였다. 더 이상 가치가 없었다. 그들이 수년간 침묵 속에서 내가 지불한 대가에 비해 얼마나 값싼 존중을 보였는지를 상징하는 것 외에는 나는 그 반지를 책상 아래 서랍, 그들이 예전에 주었던 조화와 나란히 던져 넣었다. 두 개의 상징, 두 개의 세계, 그리고 이제 둘 다 내 새로운 삶에는 자리가 없었다. 카르마는 항상 천둥이나 번개와 함께 오지 않는다. 때로는 가장 조용한 소리로 가짜 장미 향기를 풍기며 영원이라는 할인된 가격으로 찾아오기도 한다. 합병이 발표된 지 한 달 후 PK 가구는 공식적으로 르자르댕 아뜰리에 아시아 지사의 일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은퇴하여 가구와 인테리어 디자인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나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바빠졌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그날 나는 새로 리모델링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그 의미는 웅장했다. PK의 것이 한부모 가정의 엄마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그리고 소외 지역의 소녀들을 위한 창업교육에 중점을 둔 새로운 독립부서였다. 나는 이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답으로 세운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이 반드시 혈육에게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이어가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PK 레거시의 중앙홀에는 최지은 대리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프로그램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다. 단정한 정장과 소박한 흰색 셔츠 차림으로 그녀는 중요한 손님들을 맞이하고 해외에서 온 멘토들을 보조했으며 매일 오후 지역 문화에 기반한 가구 디자인을 배우러 오는 젊은이들을 맞이했다. 사장님,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말했다. 제가 사장님 딸은 아니지만 마치 제가 가족인 것처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마치 가족인 게 아니에요. 지은 씨. 당신은 정말 가족이에요. 그녀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서둘러 미소 짓고 다시 일에 몰두했다. 평소처럼 프로페셔널하게 기관의 거실에는 큰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 박진우의 손글씨 인용문이 담겨 있었다. 진정한 유산은 부가 아니라 세상이 위선에 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갈 용기다. 나는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내 옆에 서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말없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블랙커피 한 잔을 책상 위에 놓아주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예전처럼 그날 오후 나는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사장님, 저 알루나예요. 일기 교육생입니다. 이런 곳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K 레거시가 아니었다면 제가 누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사장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저희 모두 사장님을 사랑해요. 나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모든 상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는 울었다. 하지만 상실감 때문이 아니었다. 나는 요구받지 않고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완벽한 엄마가 되지 않고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울었다. 그저 버티고 성장하는 엄마가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민준의 집안의 재정적 균열에 대한 소문은 그들이 예전에 자랑했던 반지의 반짝임보다 더 빨리 퍼져나갔다. 일주일 만에 2명의 대형 투자자가 민준의 스타트업 프로젝트에서 철수했다. 그중 한 명은 PK 가구가 더 이상 가족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안 후 신뢰를 잃었다고 밝혔다. 나는 비웃지도 소문을 퍼뜨리지도 않고 그저 지켜보았다. 때로는 가장 완벽한 복수는 우리가 손에 흙을 묻힐 필요가 없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냥 앉아서 탐욕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두면 된다. 어느 날 오후, 지금은 한 고급 보석 부티크에서 일하는 전 직원이 내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사장님, 이걸 아셔야 할 것 같아요. 화제가 되었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실 순수한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큐빅 지르코니아였어요. 가치는 200만 원도 안 되고 이미 전당포에 맡겨졌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대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돈의 가치 때문이 아니었다. 예전에 그토록 높이 떠받들던 모든 상징들, 즉 사치, 이미지, 사회적 지위가 결국 먼지 낀 유리의 환상에 불과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인스타그램 ATOH 와이어린 어피셜 계정의 게시물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어버이날 릴스 영상은 더 이상 없었다. 찬양으로 가득 찼던 캡션은 삭제되었다. 심지어 주간 사교계 행사 해시태그에서도 이유라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완전히 지울 수 없는 디지털 흔적, 즉 스크린샷, 화면 녹화, 그리고 점점 더 날카로워지는 네티즌들의 댓글만이 남았다. 이 아이러니는 내가 만든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내 인생의 선을 지켰을 뿐이다. 나머지는 그들이 각자의 역할을 연기하다가 결국 내가 밀어낼 필요도 없이 서로를 무너뜨린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최지은 이사와 함께 PK 레거시 전시 갤러리를 걷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일기 교육생들이 만든 가구가 전시되어 있었다. 등받이 옆면에 장미꽃 조각이 새겨진 지역적 감성이 깃든 미니멀한 라탄 의자였다. 이건 누가 만들었죠? 내가 물었다. 알루나 씨요? 최 이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가 말하길 장미는 가시가 돋아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닌 어머니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나는 등받이를 만져보았다. 조각은 거칠고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직했다. 이미지라는 진열장에 팔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젊은 소녀가 아직 채 알지 못하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존경심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 공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라져도, 명성은 무너져도 존경과 진심에서 비롯된 사랑은 영원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깨달았다. 나는 충분히 느끼기 위해 거대한 가족 유산도, 똑똑한 며느리도, 화제가 될 어버이날 파티도 필요 없다는 것을. 나는 나 자신을 되찾았고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끝난 지 3개월 후 나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가구 디자인 전시회의 작은 무대 위에 섰다. PK 가구의 소유주로서도 환호를 받는 귀빈으로서도 아니었다. 그저 한때 무시당하고 잊혔으며 이제 자기 자신으로 서기를 선택한 여성, 강소연으로서였다. 내 뒤에 대형 스크린에는 방향을 바꾼 유산 뒤의 여성, 강소연님을 위한 공로상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트로피를 껴안거나 투쟁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무대에서 내려왔다. 멀리서 나는 군중 속에 서 있는 이유라의 모습을 보았다. 짙은 화장도 값비싼 블레이저도 없이 그녀는 평범한 옷을 입고 이전보다 훨씬 성숙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인사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오려 하지 않았고 나 역시 팔을 벌리지 않았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치 한때 서로 합쳐지려 애썼지만 결국 같은 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를 구할 수는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던 두 세계처럼. 최지은 이사가 내 옆에 서서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 오후에 PK 레거시 갤러리에 가실 건가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이 재활용 목재로 만든 독서 공간 컨셉을 발표할 거예요. 우리는 밖으로 걸어나갔다. 카메라 플래시는 여전히 터졌고 기자들은 여전히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더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성공에 관한 것도, 돈에 관한 것도, 복수에 관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침내 아들이 자신을 봐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였다. 차에 타기 전 나는 뒤를 한 번 더 돌아보았다. 유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번에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는 작은 미소로 화답했다. 용서의 미소도 승리의 미소도 아니었다. 마침내 가장 우아한 복수는 버티는 것임을 알게 된 한 여성의 미소였다.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치유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굳건히 서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존중하는 법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구걸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는 상처가 아물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고개를 든 채 내 손으로 직접 닫아버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0원짜리 조화 카네이션은 여전히 유리 상자 안에 보관하고 있다. 내가 한때 잊혔지만 부서지지 않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